제가 쳐다보니 손자도 저를 쳐다보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아이 손을 만지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옆으로 확 빼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지시면 안 되죠? 저는 며느리의 호통에 너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라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니? 이 아이는 아직 순결한 상태라고요. 어머니 더러운 손이 닿아서 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나 화장실에서 손 깨끗이 씻고 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서 더러운 걸 얼마나 많이 만지셨겠어요. 그게 손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사실이잖아요. 여튼 만지는 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보기만 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벙쪄 있었습니다. 이미 면역 체계는 다 갖춰졌단다.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고 무균실에 있는 아기처럼 위험하지 않아. 어머님 저도 알아요. 어머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래요. 정말 혹시라도 아이가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 더러운 병균 취급을 당하다니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섰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손자를 보러 간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더럽다며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화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이네요. 오늘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 했지만 자신을 푸대접했던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은 박복수님의 사연입니다. 이후로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이 된 박복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러분들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사연을 들을 때마다 새로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의 이야기지만 마음을 다해 공감을 하다 보니 마치 아는 사람의 일처럼 제가 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연에서 들어왔던 안 좋은 일들이 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몇 년 전 제가 참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겪으신 일에 비해 많이 심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고 아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하니 많은 응원과 위로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명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안산 토박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리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형제가 많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중 막내였던 저는 이쁨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일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대신 저를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가르쳐 주는 언니, 오빠가 멋있어 보였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죠. 그렇게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에 있는 사범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후 전문 교육 과정을 밟았어요. 학비를 제 힘으로 벌었어야 해서 2년 정도 학교를 쉬긴 했지만, 26살이 되는 해에 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에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보다 국어가 좋았거든요. 가족들도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해줬어요. 80년대 당시에는 교사가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제가 워낙 남자에 관심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는 제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워낙 제 걱정을 하다 보니 저 또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여기저기서 선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1년 동안 거의 20번 이상은 선을 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상대방을 별로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신감과 의욕이 사라져 갔습니다. 정말 이러다 평생 혼자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다 이모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한번 선을 보라고 했죠. 저는 역시나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지만 이모의 간곡한 부탁에 선을 나가게 되었어요. 상대방으로 온 남자는 참 순수한 남자였어요. 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았는데 정반대였어요. 그 남자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났을 땐 제가 상대방 남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었거든요. 제가 선을 워낙 많이 봐서 익숙해진 탓인지 아니면 이 남자랑은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도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참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참 신사다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되니 오히려 제가 아쉽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먼저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어느새 제 마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 남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 다정하고 세심했어요. 그렇게 1년간의 교제를 마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결혼하신 주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번 시어머니 눈에 나면 오랫동안 괴로울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최대한 조심스레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참 인간적이시고 다정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계속 받아먹은 데다가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갑자기 속이 안 좋더라고요. 체한 것이었어요. 제 얼굴이 하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에게 물을 주시고는 가게 주인에게 바늘을 빌려오셔서 제 손을 따주셨어요. 그리곤 등을 두드려 주셨죠. 저는 첫 만남을 망쳐버린 제가 너무 쉬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손은 제 어머니처럼 정말 따뜻하셨죠. 시어머니 덕에 속은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미처 표정을 숨기지 못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 6개월 이후에 저희는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딸이었죠. 그리고 2년 뒤 또 자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잘해 주셨어요. 딸을 가졌을 때도 아들을 가졌을 때도 세상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주변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 주신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와 남편이 싸우게 되면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이 사실을 제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니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언젠가 제 아들과 딸이 결혼하게 되면 그런 시어머니, 장모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 보는 실력도 남다르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세심한 것까지 알려주셨고, 제가 힘들어 할 땐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교사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남편에게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시어머니를 만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남편은 자기를 만난 게 아니라 왜 시어머니냐면서 삐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몸이 약해지셨고 딸이 대학교 3학년,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영원한 제 편을 한 명 잃은 기분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관을 묻으며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 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다음에 생에서도 제 시어머니가 되어 주실 거죠.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요. 항상 저희 가족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위에 가셔서는 편히 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의 걱정은 이제 없는 듯 보였습니다. 딸도 좋은 남편감과 잘 결혼을 했고 아들도 결혼할 여자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참 배려심이 깊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행여 아내 될 사람한테 붙잡혀 살지 않을까 남편과 걱정하곤 했었는데 데려온 사람을 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참하고 조용한 성격인 듯 했어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날, 저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뵀던 그 날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저처럼 엄청나게 긴장을 한 듯 했어요. 꼭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나연양.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랑은 친구 사이였다고요? 예. 이전에 대학 시절에 같은 수업을 듣다가 친해졌어요. 목소리가 참 좋네요.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요. 먹고 이야기해요. 저와 남편은 최대한 그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긴장을 엄청 했는지 밥을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한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그렇게 급하게 많이 먹다간 체해요. 여기 이 물 마시고 숨 좀 돌려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저야말로 고맙죠. 저희 아들을 이렇게 좋아해주고 챙겨주는데 제가 더 잘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어머니도 참,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며느리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말을 참 이쁘게 하네요. 고마워요. 저는 그때 며느리와 참 좋은 관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었기에 저는 조금씩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둘은 잘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서 모은 돈에 집안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신혼부부 둘이 살기엔 딱 적당한 집이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희 집과 매우 가까웠어요.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마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가 주리라.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좋은 시어머니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다짐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되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간간히 연락만 하며 아들과 며느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두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말이에요. 어떠한 부담도 주기 싫었기에 저는 나름대로 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추석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애들은 와서 음식만 할 수 있게 전날에 저와 남편이 모든 음식 재료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딸과 사위는 이미 경험했던 터라 익숙하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준비 안 하고 뭐 하니? 아, 저희 집은 항상 명절 음식은 주문을 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요. 그렇구나. 요즘은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더구나. 근데 우리 집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직접 만든단다. 나중이 되면 우리도 못할 때가 오겠지만 힘이 닿는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렇군요. 사실 요즘 명절 음식 만든다고 하면 조금 구닥다리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한 뒤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며느리는 농담이라고 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도 했고 그리 심각한 말도 아니었기에 못 들은 척 넘겼죠. 저는 며느리에게 앞치마와 뒤집개를 주고는 전 부치는 것을 시켰어요. 왠지 음식을 못하는 듯 했고 가장 쉬운 것을 시킨 거였죠. 며느리는 쭈뼛쭈뼛 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사이 다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30분이 지나 제가 준비하던 음식이 끝나서 다른 음식을 돕기 위해 부엌에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람? 며느리가 전을 거의 다 태운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달려가서 가스불을 줄였어요. 아가야, 이게 뭐니? 저는 약한 불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센 불로 한 거야? 약한 불로 하니까 이게 익는 건지 안 익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좀 키웠는데 이렇게 됐네요. 저는 한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꽤 많은 양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내가 하는 것 잘 보고 배우렴. 저는 며느리에게 뒤집개와 숟가락을 받아 몸소 시범을 보였어요. 근데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는 게 눈에 보였죠. 마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쎄한 기분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바램은 그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순도순 명절을 보내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에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당일 저녁에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누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끝에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다음부터는 명절 음식 직접 준비하지 말고 다른 집처럼 시킵시다. 갑자기 왜 음식하기 힘들어? 애들이 도와주잖아. 그게 싫어서요. 애들도 명절에 편하게 집에서 쉬다가 가고 싶을 텐데. 와서 하루 종일 음식하는 거 도와주면 명절에 우리 보러 오고 싶겠어요? 우리 때랑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우리가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참, 당신이 그러자면 그렇게 해야지. 네.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던 잡채만 제가 따로 준비할게요. 고마워. 난 애들이 불편해하는지 몰랐네.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사이만 틀어질 뿐, 서로의 관계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김장철이 되어 저는 김장을 준비했죠. 김장은 친한 아주머니들과 품앗이를 하던 터라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근 김장김치를 딸과 사위한테 택배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김장김치를 주기 위해 연락을 했어요. 집이 가까우니 택배보다는 가지러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일이 바빠서 자기는 못 오고 아내한테 부탁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가 튀고 왔습니다. 그것을 읽은 저는 어이가 없었어죠.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좀 가지고 와주면 안 되냐는 내용이었죠.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가지고 와달라니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편해진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며느리가 아프다는 게 다시 눈에 보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저를 반성하며 며느리를 위해 깨죽을 만들었어요.
저는 정성스레 깨죽과 김장김치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곤 택시를 불러 며느리 집으로 갔죠.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이게 웬걸 집에 들어가서 본 며느리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본 며느리는 깜짝 놀라 급히 전원을 끄고 앉더군요. 어머님 오셨네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 아, 그랬구나. 아까 택배 받다가 깜빡하고 문을 안 닫았나 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게 이번에 담그신 김장김치예요? 그래. 같이 먹으라고 수육도 삶아왔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갔어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요. 괜찮다. 너 아플 때 입맛도 없을 텐데 먹으라고 죽도 만들어 왔다. 정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근데 아픈 건 어떠니? 어디가 아픈 거야? 아, 그거요? 아침에 배가 좀 아팠는데 약 먹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렴.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싸온 죽을 데워서 줬어요. 근데 며느리는 먹기 싫어하는 듯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먹어? 맛이 없어. 제가 깨죽은 처음이어서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는 못 먹겠네요. 남은 건 뒀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며느리는 너무 솔직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힘들게 싸운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 돌려서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시어머니가 참 좋았고 편했지만 그래도 말은 가려서 했던 것 같았거든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애들이 참 솔직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도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집이 10분 거리인데 말이죠. 제가 아들을 통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불러내야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며느리는 저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최대한 할 일만 하고 집에 가려 했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죠. 여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랑 저랑은 조금 특별했잖아요. 당신하고 우리 어머니. 그렇지. 그렇게 친한 고부 관계도 없을 거야. 어머니는 당신을 딸처럼 생각했고, 당신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랑 그런 관계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근데 나연이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따로 연락도 안 하고 저희 볼 때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부담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절대 부담스럽게 안 하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이야. 당신하고 어머니 관계가 당신 말대로 특별했던 거지. 요즘 애들은 안 그래. 당신 욕심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살짝 기분이 안 좋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집착과 미련을 버리자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매일 같이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별 차이도 없었고요. 제 며느리보다 더한 며느리도 많았기에 제 며느리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자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 기뻤어요. 첫째 딸 아이는 좀 더 둘이 지내고 싶다며 아이를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딸의 의견을 존중은 했지만 저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이를 가지기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와중에 제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었죠. 저는 얼른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여러 육아용품을 사서 며느리에게 선물했어요. 그리곤 며느리가 육아에 대해 물어본다면 시어머니와 제 경험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너무나도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경훈이라고 지었어요. 생긴 게 정확히 아들과 며느리 반반씩 닮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많이 울어서 저와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곧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저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는데 요즘 세상은 좋아졌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빨리 아이를 안아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방은 외부인 출입금지라 면회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편하게 쉬라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시어머니들 중에서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저의 머릿속에는 손자로만 가득 차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우리 손자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전화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다만 나연이가 당분간은 아무도 안 만나고 아이랑만 교감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얼른 보고 싶으실 텐데. 아니다. 우리도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들은 금방 커버려서 지금 안 보면 지금 모습을 또 못 보잖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지 않았지만 최대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저 저는 가서 아이 얼굴만 보고 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치만 아들도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치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 거진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언제 손자 얼굴 볼 수 있는 거냐며 성을 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애야, 손주 얼굴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니? 나랑 네 아버지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단다.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니 아직도 교감은 안 끝난 거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도 얼른 보여드리자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불편하다고 해서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내가 나연이랑 직접 이야기해보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말해볼게요. 둘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이번엔 제가 확실히 말해볼게요. 그래. 꼭 좀 부탁하마. 나연이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너도 너무 배려만 해주지 말고 네 의견을 확실히 말하렴. 네,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말들이 제 가슴 속에 쌓여져 있었는데 아들에게라도 좀 푼 것 같아 살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보러 오세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중에 언제가 괜찮으세요? 아무 때나 괜찮단다. 나연이한테 괜찮은 시간 물어봐서 우리한테 전해주렴.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해서 아마 저는 없을 거예요. 나연이한테 당일에 바로 연락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전의 부정적인 마음도 싹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손자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바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이것저것 샀어요. 조금 비쌌지만 아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나연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연이는 애써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래,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저희는 잔뜩 산 선물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에 천사가 누워있더군요. 너무나 이뻤어요. 안녕, 경훈아. 할머니란다. 오랜만에 보지. 너 태어났을 때 봤는데 기억해. 엄마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귀엽고 잘생겼더라고요.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조금은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만지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나 잠시 밖에 다녀올게. 무슨 일이에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잠시 차 앞에 세웠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금방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가서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다가가자 살짝 옆으로 가더군요. 처음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다시 옆으로 가자 또 옆으로 가더군요. 저는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손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니 손자도 저를 쳐다보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활짝 웃었어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아이 손을 만지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옆으로 확 빼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지시면 안 되죠? 저는 며느리의 호통에 너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라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니? 이 아이는 아직 순결한 상태라고요. 어머니 더러운 손이 닿아서 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나 화장실에서 손 깨끗이 씻고 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서 더러운 걸 얼마나 많이 만지셨겠어요. 그게 손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사실이잖아요. 여튼 만지는 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보기만 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벙쪄 있었습니다. 이미 면역 체계는 다 갖춰졌단다.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고 무균실에 있는 아기처럼 위험하지 않아. 어머님 저도 알아요. 어머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래요. 정말 혹시라도 아이가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 더러운 병균 취급을 당하다니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섰어요. 그 자리에 더 있었으면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할 것만 같아서였죠. 나가니 때마침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은 우는 저를 보고 당황해서 내리자마자 다시 저와 함께 내려갔어요. 남편을 보니 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해서야 물 한 잔 마시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자기가 당장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처음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죠.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을 더러운 병균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그전에도 당신이 며느리 얼마나 아껴주고 배려해줬어. 보답은 못할 망정 뭐? 더럽다고? 이건 안 되겠어. 내가 당장 가서 한마디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아. 저 보고 좀 참아요. 일단 화 좀 가라앉혀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기다려봐요. 우리.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들한테는 말할 거니까 그건 말리지 마. 남편은 곧바로 나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래.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단다. 죄송해요. 제가 따끔하게 말해놨어요. 들어보니까 아내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요즘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말이 너무 심했단다. 네, 어머니 말고 저도 잘 못 만지게 해요. 아직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못 사나 보셨어요. 뭐, 너는 아빤데도 못 만지게 한다고. 네,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해서 요즘 제가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랬구나. 어딘가 아파서 그런 거라면 이해해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어디서 뭔가 계속 보고 듣고 와서는 저에게 강요하는 거 있죠? 뭘 강요하는데. 저는 아들이랑 뽀뽀하고 싶은데 병균 옮는다면서 2년 지난 다음에 뽀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는 균이 아이에게 옮아서 충치가 생긴다나 뭐라나. 뭐, 그건 맞는 말이다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니.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 입장은 이래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 말해놨고 아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나연이 좀 바꿔줄 수 있겠니? 네, 지금요? 그래, 지금. 저는 당장 며느리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시어머니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그래. 뭐라도 좀 먹었니? 내 남편이 음식 포장해 와서 좀 먹었어요. 잘했다.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남편 말 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니다. 나야말로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관한 건 제가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 그게 엄마니까.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땐 언제든지 괜찮으니 나한테 연락하거라.
아이 키우면서 궁금할 게 많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깐.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오늘 일은 서로 잊고 다시 잘 지내자꾸나. 네, 어머님. 다음에 가면 손주 한번 만져볼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그럼요. 조만간 또 놀러 오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며느리가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 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니 그제서야 화가 좀 누그러지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손주를 보러 갈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직접 연락을 했죠. 며느리와 직접 연락을 하니 좋더라고요. 이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평일 오전에 홀로 며느리와 손주를 보러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었고 이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지만 다행히도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가 바로 보고 싶었지만 저번 일도 있고 해서 바로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정말 1분은 넘게 손을 깨끗이 닦았고 가져온 칫솔로 이도 닦았습니다. 그리곤 구강세정제로 입을 또 헹구었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가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입고 나오시면 되세요. 이게 뭐니? 뭐냐뇨? 옷이랑 장갑이에요. 이건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쓰는 헤어캡이에요. 그 밑에 마스크도 있으니 끼고 나오시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내밀었던 것은 멸균실이나 의생에 엄청 신경 써야 하는 공장에 들어갈 때 입는 부직포, 재질의 옷과 머리에 쓰는 헤어캡, 그리고 음식할 때 쓰는 나일론 장갑과 마스크까지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았어요. 이걸 왜 입으라고 하는 거야? 경훈이 만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너무 하잖니. 내가 무슨 병균도 아니고. 안 입으시면 경훈이 만지게 해드릴 수 없어요. 좀 양해해 주세요. 너는 왜 안 입니? 그런 거라면 너도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니죠. 엄마잖아요. 그리고 저는 깨끗하거든요.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벙쪄 있는 사이 아이가 울더군요. 며느리는 아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아 달래주었고 저는 옷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방에 있는 거울로 제 모습을 보니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꼭 수술실에 들어가는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최대한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손주를 저에게 안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손주를 처음으로 안아보았어요. 작은 생명체가 제 품 안에서 꿈틀거리더라고요. 너무나도 고귀한 순간이었어요. 너무 벅차 제가 요상한 복장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였어요. 며느리는 제 품에 있는 아기를 확 빼앗아 자기 품에 다시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더러운 게 옮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더럽다는 건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1분이나 안으셨으니 충분하시잖아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해 못한다. 충분하지도 않아. 이 세상 누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니? 아무리 너가 힘들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도 내 딸, 내 아들 다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내 주변 사람들 다 아이들 만지고 안아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잘 자랐어. 며느리는 지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뜬 채 이야기하더군요. 그건 어머니 방식이잖아요. 저에겐 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지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한 명 더 낳으시던가요. 뭐, 너 말 다 했니? 방금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려해드린 거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시는 것도 찝찝한데 와서 아기 보여드리고 만지게까지 해드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뭘 더 바라세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와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만 더 하면 머리채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무 화나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 너 혼자 잘 키우고 잘 살아봐라. 다신 여기 오지 않을 테니. 저는 그 말을 뒤로 입었던 옷을 거실에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도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집에 와서도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지만 어느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지갑 속에 있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려주세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되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저는 끝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지금부터 가족에서 제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했고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저와 며느리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와 남편이 걱정했듯이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 난 용서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그랬으면 안 됐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그냥 이제 서로 관여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꾸나. 명절이든 생일이든 이제 참석 안 해도 된다. 올 거면 너만 오거라. 난 다시는 며느리 얼굴 보기 싫으니깐. 아들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모진 마음을 가진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미워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대할 것이었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몇 번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싸그리 다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가는데 며느리가 집 앞에 서 있길래 그냥 무시하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일이 이어지자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자기들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그 일에 마음 쓰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손자 경훈이를 안고서요. 며느리는 없더군요. 경훈이는 그새 더 자라 있었습니다. 눈도 더 말똥말똥해졌고
머리도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용서해 달라는 의미였죠. 제가 더럽다며 아이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아이가 아이만 덜렁 저에게 보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억지로 데려온 거냐고 물었지만 며느리의 의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맨손인 채 손자를 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주책인 걸 알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와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 어색한 자리였죠. 며느리는 저희를 보고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앙금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조금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마음을 좀 열었는지 정말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도 하고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끔 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며느리를 보면 가끔 그때가 생각나긴 하지만 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정말 제가 원했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행동이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 제가 유난을 떨었던 걸까요? 제가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좋은 의견과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